2026년 5월 30일 토요일 브리핑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 캘린더부터 보면 오늘 30일이죠. 그리고 이번 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배 ETF 합법적 도박 상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모르겠다. 더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저는 당연히 안 살 예정입니다. 모르겠어요. 진짜 이제 계속 올라갈지 여기서 이제 하락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난 좀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2배 ETF가 일단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이제 대만에서 컴퓨텍스 2026이 열립니다. 요거는 이제 IT나 AI 또 컴퓨터 이쪽으로 세계 최대 행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중요한 행사죠. 아무래도 반도체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겠고 AI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로보틱스에 대해서도 얘기가 이제 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대만에서 진행이 된다. 그리고 이제 선거해야 되죠. 이제 3일부터 선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X가 다음 달 4일에 IPO 로드쇼가 있습니다. 6월 12일 날 상장이 지금 잡혀 있죠. 그 전에 항상 로드쇼 하니까 로드쇼 보실 분들 한번 보시고 그렇네요. 그래서 다음 달에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6월 12일 날 스페이스X 상장하는 게 가장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6월 11일 날 미국에서 열리는 월드컵 시작됩니다. 저는 월드컵을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렇게 되고 이제 18일 날 이제 대미투자 특별법이 시행이 됩니다. 대미투자가 아직 정확하게 전부 다 결정이 된 건 아닌데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니까 앞으로 대미투자가 뭐가 될지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딱히 중요한 사건들은 없네요. 여기까지 캘린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뉴스를 먼저 보시면 첫 번째 뉴스가 이제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목을 보시면 미국, 일본, 유럽이 요 세 개의 나라들 중앙은행도 금리 인상을 저울질을 하고 있다라고 제목이 써 있죠. 그래서 부제목을 보면 미국 FOMC에서 긴축 가능성을 언급을 했다. 긴축을 한다는 거는 금리를 올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도 다음 달에 금리 인상에 나설 것 같다라고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미국 이란 전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자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저울질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미국 FOMC에서 이제 긴축 조치가 적절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도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일본에서도 다음 달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위기의 충격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졌다는 이유에서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일본이든 전부 다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행위원은 최근에 경기 둔화 조짐이 뚜렷하지 않다면 가능한 한 빨리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도 역시 긴축 정책으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율이 2%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시장은 이를 확신해도 된다라고 공언을 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다는 거죠.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동 전쟁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는 거의 기정확실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기정확실인 것 같아서 앞으로는 금리가 올라가겠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환율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환율 지금 진짜 많이 올라왔죠? 환율 차트 한번 볼까요? 환율 차트를 보면 이게 지금 월봉이거든요. 요 밑에 차트 보이시죠? 이게 원달러 환율인데 2022년도에 우리가 여기서 한번 크게 찍었었죠. 그때 한창 금리 인상할 때 1,400원까지 한번 크게 찍었다가 급락을 한번 했었죠. 이때 급락을 한번 했었는데 그 뒤로 이제 꾸준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때쯤이죠. 이때 이제 2005년도 한 7월 넘어서면서 이제 환율이 내려올 생각을 안 하죠. 이때부터 이제 1,400원쯤 돌파하더니 지금은 1,400원은 고사하고 1,500원에서 지금 계속 놀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1,400원 넘으면 막 나라 망한다 어쩐다 막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1,500원에서 계속 놀고 있으니까 약간 만성적으로 된 듯한 느낌이 좀 들죠. 옛날에는 환율 1,500원 찍으면 나라 망한다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1,500원 찍어도 그냥 뭐 그러려니 하면서 뭐 1,600원 찍겠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약간 만성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환율도 지금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전 세계가 지금 분위기가 약간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죠. 대세 하락장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버블 시기에 일어났던 그 조짐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 종목들이 좋을까요? 환율이 만약에 여기서 더 올라간다. 어떤 애들이 좋을까요? 환율이 올라가면. 금리도 앞으로 올라가고 환율도 계속 올라갈 것 같고 뭔가 모든 조짐이 안 좋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좋을 게 있을까요? 환율 올라가면? 우리가 지금 모아가기 하는 종목들 중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방산 좋을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환율이 계속 이렇게 찔끔찔끔 계속 올라가면 방산 애들 좋을까요? 방산 애들은 기본적으로 내수예요? 아니면 바깥에다가 파는 사업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실적이 수출에 기대고 있죠. 그럼 솔직히 그 방산 애들 계약할 때 한국 돈으로 계약을 해요? 아니면 달러로 계약을 해요? 그 무기 팔아 제낄 때 달러로 계약을 하겠죠. 당연하죠. 왜냐면 이 방산이라는 사업 자체가 정부와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 정부랑 계약을 할 때 다 달러로 하죠. 그래서 솔직히 여기서 환율이 급등하면 방산 애들은 여기서 돈 한 1.5배는 더 번다고 보셔야 돼요. 엄청 좋죠,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환율이 올라가기를 원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만 생각하면 사실은 올라가는 게 맞지만 산업 전반적인 부분에서 보면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 안 좋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환율도 계속 올라가고 금리도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다. 그 정도 느낌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도 한국은행 총재가 새로 이제 임명이 됐는데 그 총재도 금리를 이번에 올릴 수도 있다라고 계속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신현송 총재가 갈 길이 명확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반기 금리 인상 공식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은 매파적으로 동결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를 한 거예요. 물가로 보나 성장으로 보나 환율, 부동산으로 보나 갈 길이 명확하다. 앞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이런 요소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상을 공식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점도표를 보면 2026년 2월에 이제 전망을 얘기를 할 때는 약간 동결에 많았어요. 동결에 점이 많이 찍혀 있죠. 이렇게 예측을 많이 했는데 지금 5월에 있어서 5월 달에 이제 전망을 봤을 때는 이 점들이 위쪽으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 쪽으로 무게감이 많이 지금 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공개된 점도표에서는 21개 점 가운데 19개가 현재 기준금리보다 높은 곳에 찍혔다. 요 말은 사실상 이제 금리 올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돌아선 것은 견조한 성장세와 커지는 물가 압력 때문이다. 성장은 지금 잘 하고 있는데 그만큼 또 물가 압력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누르기 위해서 하겠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상향이다. 그러니까 상향을 할 수밖에 없죠. 이제 반도체가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경제 성장률은 좋게 찍힐 수밖에 없다, 맞죠? 근데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2차 파급 영향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뛰면 근로자들은 실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기업에다가 임금 인상을 요구를 할 수가 있다. 물가가 올라간 만큼 우리도 임금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늘어난 임금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다시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올리는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가가 살짝 올라가요. 국제유가라든지 뭐 물가가 살짝 올라가면 요거에 맞게끔 노동자들이 우리도 임금 올려주세요. 라면이 500원 올랐으니까 우리도 월급 올려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월급을 올리게 되면 결국에는 기업에서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니까 제품 가격에 이거를 전가를 한다는 거죠. 제품 가격에 전가를 하게 되면 이거를 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우리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인플레이션을 압박을 더 시키니까 여기 이제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지면 향후 물가가 계속 고공행진할 것이다라는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가 번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걱정하니까 미리 좀 차단을 하겠다. 미리 차단을 한다는 거는 금리 인상을 좀 빠르게 하겠다. 빠르게 미리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시그널을 준 거죠. 그래서 물가가 대략 올 하반기에 정점에 이를 것이다. 4월 소비자 물가가 2.6%나 상승한 만큼 하반기에는 물가가 3%를 훌쩍 넘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지나치게 오르기 전에 선제 대응하겠다라는 의지로 토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오는 7월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라고 이제 기사가 쓰여 있습니다.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결국에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할 거라서 우리도 뭐 따라가야 되니까 올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도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시겠죠? 내려가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 맞죠? 금리를 내린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동결하느냐
아니면 금리 인상을 하느냐라는 건데, 근데 여기서 금리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뭐 갑자기 뭐 큰일이 생기기보다는 그냥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고금리가 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뭐 큰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금리 조금 더 오른다고 해서 갑자기 뭐 되게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그렇진 않아요. 지금도 지금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고금리가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좀 더 연장되겠다. 요 정도 느낌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갑니다. 이제 파업 쪽으로 또 넘어갑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적자를 내도 2억 돈잔치. 우리는 삼성 부자냐? 삼성전자를 이제 비꼬은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반도체는 적자를 내도 2억 성과급을 준다. 이 말은 반도체는 적자를 내도 이만큼의 성과급을 주는데 나머지 삼성 계열사들은 돈을 많이 벌어도 이 정도의 성과급을 안 주니까 좀 뭔가 불만이 생긴다는 거죠. 삼성 계열사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삼성 SDI도 있을 수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애들은 지금 좀 불만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계열사, 그리고 파업을 하면 바뀐다라는 인식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 읽어봅시다. 삼성전자의 파격적인 성과급 합의 여파가 그룹 계열사 전반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SDI, 삼성 전기 등 주요 계열사를 중심으로 성과급 제도 개편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그래서 제목, 다른 계열사 노조도 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성과급 산정 방식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과거에 흑자를 기록하고도 성과급이 적었던 계열사일수록 반발 기류가 거세고 있다. 삼성전기는 2023년도에 돈을 많이 벌고도 성과급이 작았다. 그리고 24년도, 25년도에도 성과급이 작았다. 요즘엔 삼성전기 되게 잘 나가죠. 알고 계시죠? 주가도 계속 올라가고 돈도 많이 벌고 맞죠? 근데 삼성전자 안에서는 돈을 못 버는 부서도 성과급을 많이 받는데, 내가 지금 삼성전기를 다니고 있으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도 성과급을 안 주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기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서 올해 영업이익 1조 5천억 원 안팎으로 호실적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성과급의 인상 요구도 거질 전망이다. 삼성 SDI도 적자 사업부까지 챙기는 삼성전자 비교를 하면서 동료하는 직원이 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기 애들이 성과급 인상을 요구하는 거는 이해가 되죠. 일단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근데 삼성 SDI는 지금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삼성 SDI 작년에 재작년에 어떻게 됐어요? 개박살 났죠. 그럼 성과급 못 받아야 되죠. 이익이 안 나는데 성과급을 어떻게 줘요? 못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맞죠?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 안에서 돈을 못 버는 부서들도 성과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 SDI도 우리도 적자를 내긴 했지만 성과급 받아야 되지 않...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심리가 무서운 거예요. 삼성 SDI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돈을 못 받는 건 당연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도 삼성전자의 이번 사태를 보니까 우리가 적자를 내도 돈 받을 수 있겠는데 싶은 거예요. 삼성 디스플레이 노조는 올 하반기 성과급 대체 보상제 도입을 사측과 공식 협의할 계획이다. 삼성전기 노조도 이 성과급 산정 방식을 변경하기 위한 임직원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그래서 핵심 인재 이탈을 막고 조직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계열사 경영진들은 성과급 제도를 손질하라는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내다봤다 라고 업계 관계자가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뭐 해줬으니까 엎질러진 물이다. 맞죠? 그거는 삼성전자가 그렇게 결정한 이상 이제는 그걸 삼성전자가 감당을 해야 되고, 이제 계열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삼성전자가 이제 골이 좀 아프겠죠, 솔직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이슈로 계속 1년, 2년 정도 계속 앞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반대편에서는 로봇에 대한 수요라고 해야 될까요? 로봇 메타가 점점 올라오고 있고, 나중에는 이제 로봇이랑 이런 노조라든지 한판 빵 붙겠죠. 분명히 이 시기가 한번 올 겁니다. 아주 크게 한판 붙을 그 시기가 오겠죠. 예를 들면 뭐 뉴스 일면에 노조들이 뭐 망치 가지고 로봇 머리를 막 깨부수고 있는 그런 사진이 곧 실릴 거예요. 이제 1년, 2년 안에 실릴 겁니다. 노조 머리띠 해가지고 공장 안에 쳐들어가가지고 로봇 막 머리 다 부수고 로봇 몸통에 막 못질하고 이제 그런 신문 일면이 1년, 2년 안에 곧 나오겠죠. 뭐 이런 격변기가 항상 있죠. 어떤 시대든 간에 세상이 변할 때는 이런 시기가 있으니까 다 지나가는 일이죠. 뭐 나중에 보면. 그 다음에 현대차그룹, 한화, 오리온도
투쟁을 하려고 한다라는 또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현대차그룹 계열사 첫 공동투쟁이 이제 생겼어요. 공동투쟁. 현대차그룹 38개 계열사가 이제 힘을 합쳐서 투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시스템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성과급 투쟁을 할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방산 쪽에서는 파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 방산은 사실은 파업을 못하죠. 파업을 못하기 때문에 뭔가 방산 쪽에서는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고 좀 소극적인 그 노조 분쟁으로 이어지겠죠. 그 방산 쪽에서도 지금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여기 일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뭔가를 지금 살짝씩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 노동조합이 사상 처음으로 공동투쟁에 나선다. 완성차인 현대차, 기아를 포함해서 부품, 철강, 물류를 포함한 그룹 내 노조 38곳이 한꺼번에 이제 힘을 합친다라는 거예요. 지난 3월에 통과된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로 원하청 노조가 연대를 해서 공동전선을 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다음에 방위산업계에서 하나그룹 계열사 노조들이 성과급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란봉투법이 원청에도 단체 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법인 만큼 산업계 전반에 걸쳐서 원하청 연대 투쟁이 본격화될 전망이 생기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노조 분쟁은 그냥 어떤 하나의 노조가 아니고 이제 이 노조 안에 38개가 이제 힘을 합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대기업 본사 측에서는 골치가 아프겠죠. 많이 골치가 아픈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정부가 중간에서 균형을 못 잡아주면 이제 좀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죠. 진짜 이제 큰 유혈 사태로 경찰들 대동하고 이제 난리가 나겠죠. 한번 나라가 뒤집힐 만한 일이 한번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 노조가 굉장히 세잖아요. 하는 거 보면 되게 과격하고 또 세니까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노조 관련된 얘기들은 거의 다 봤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회적 현상이 좀 많이 생길 것 같고 점점 더 과격해질 것 같고 그 속에서 로봇들이 어떻게 개발이 되고 어떻게 빠르게 산업으로 침투를 할 것인지 이렇게 양방향 두 개를 여러분들이 동시에 관심을 가지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TSMC도 이제 성과급 갈등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보면서 TSMC 애들도 자기들의 그 뭐랄까요 커뮤니티가 있겠죠. TSMC도 자기들 커뮤니티에서 야 우리도 노조 만들어서 파업해야 되지 않느냐. 삼성전자 하는 거 봐봐.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배우자 라는 주장이 TSMC 근로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TSMC가 직원 성과급을 줄이려 한다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도 삼성전자 본받자. 우리도 노조 만들어서 파업하자.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K 파업이라고 할까요? K 파업이 이제 수출이 되고 있다. 이게 지금 자랑스러운 건지 쪽팔리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K 파업이 지금 수출되고 있어요. 솔직히 좀 진지하게 얘기하면 이게 그냥 뭐 파업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게 한 5년 10년 동안 진짜 우리가 이걸 해결을 못하면 외국인들이 저 한국 기업들은 뻑하면 노조가 파업을 해서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말도 안 되는 짓을 많이 한다라는 소문이 계속 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외국인 슈퍼개미가 우리나라 기업을 사겠어요? 저 같아도 안 살 것 같아요.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잘 나가는 기업도 갑자기 노조가 파업을 해버려?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져? 그래서 다음 분기에 영업이익이 팍 줄어든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화가 나가잖아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통해서 기업이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투자를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는 되게 안 좋다 솔직히.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엄청 안 좋은 거예요. 다음 이제 노조 끝났고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죠. 트럼프가 집권을 한 뒤로부터는 미국만 뭔가 살리겠다라는 그 기조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이제 단단해진 미들파워 공급망 동맹이 생기고 있다라고 적혀 있죠. 일본과 호주가 힘을 합쳐서 에너지 광물 협정을 체결을 했다. 어제 우리 히토류 특강을 했었죠. 히토류 특강을 했는데 일본이 센카쿠 사건이 있은 이후로 일본이랑 누가 힘을 합쳤어요. 2010년, 11년, 12년 당시에 라이너스라고 있었죠. 일본이랑 라이너스랑 힘을 합쳤다라고 돼 있었죠. 라이너스가 어디 기업이에요? 어느 나라 기업이에요? 호주 기업이죠. 그래서 일본과 호주가 2010년대부터 손을 잡고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지금도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토류 광물 전쟁의 역사를 보면 이 둘은 계속 손을 잡고 있는 거죠. 호주는 지금 미국이 하려고 하는 비중국 공급망을 가져갈 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요 라이너스라는 기업이.
히토류 특강을 하면서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본, 호주 등 미들파워 국가들이 이제 미들파워라는 거는 중국이나 미국처럼 전 세계 1등, 2등이 아닌 국가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한 3등, 4등, 5등 국가들. 그래서 일본이나 호주 등 미들파워 국가들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급망 계약 체결 같은 경제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미국과 중국이 자기 나라들만 말 그대로 자국 우선주의를 너무나 지금 강하게 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나 뭐 유럽이나 그 밑에 있는 국가들이 이제는 미국이나 중국만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이제 느낀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만 믿고 있다가는 당하겠다라고 이제 느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자체적으로 지금 자기들만의 어떤 경제적인 동맹 경제망을 구축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런 기조들이 앞으로 계속 생길 것 같아요. 유럽도 미국뿐만 아니고 좀 다른 나라들이랑 여러 가지로 뭔가 동맹을 좀 맺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좀 수혜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가 특히 잘하는 쪽에서 또 밀고 간다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평화의 시대가 깨졌기 때문에 어느 나라랑 손을 잡아야 될지를 잘 판단을 해야 되고 그 속에서 사실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이제는 중국과 미국만 바라보고 있는 그 시대는 끝났다. 우리나라도 뭐 동남아라든지 뭐 호주라든지 다른 나라들이랑 굉장히 긴밀하게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그 시기가 왔죠. 우리나라는 동남아랑 뭔가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죠,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가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건 이제 간단한 뉴스인데 이제 중국 AI가 우리나라 한국에 런칭을 하게 됩니다. 20분의 1 가격으로 중국판 오픈 AI가 한국에 상륙한다. 미니맥스라는 기업이죠. 그래서 중국의 오픈 AI로 불리는 미니맥스가 한국 시장에 상륙한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삼성, SK 하이닉스가 동시에 베팅한 곳이 어디냐? 오픈 AI를 제치고 1등을 한 회사는 어디냐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삼성이랑 SK 하이닉스가 AI 대여 엔스로픽에 첫 투자를 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엔스로픽 기사죠.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AI가 뭐죠? 오픈 AI GPT도 아니고 구글에서 나온 제미나이도 아니고 엔스로픽이죠. 엔스로픽. 이 엔스로픽이 제일 좋아요. 클로드죠. 클로드. 저희 리서치 팀에서도 클로드를 자주 쓰고 있는데 클로드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대답을 좀 더 잘 해주는 것 같아요. 다른 AI보다. 그래서 다른 게 나와서 또 클로드를 제칠 수 있긴 한데 일단 현재까지는 클로드가 1등이다. AI들 중에서 클로드가 제일 잘한다. 현재까지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언제든지 또 바뀔 수 있죠. 이 AI 업계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AI를 내가 좀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클로드를 한번 써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번 주에 제일 중요했던 기사들은 다 본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반도체 빼고는 뭐 다 이런 얘기밖에 없었고 그다음 뭐 이란 전쟁 관련해서는 지금 뭐 합의가 된다 안 된다 거의 합의가 끝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합의가 된 것 같더만 또 며칠 지나도 지금 소식이 없죠. 오늘도 뭐 합의 소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됐네요. 그때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전쟁 초기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전쟁 막 이것 때문에 뭐 세상이 어떻게 되니 많이 뭐 주식시장이 망했니 많이 뭐 하지만 딱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고 주가도 디커플링이 생긴다. 그러니까 전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주가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그 당시에는 전쟁이 정말 막 세상을 집어삼킬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막상 시간이 한두 달만 지나다 보면 이제 디커플링이 생기죠. 이때였죠. 딱 한 달만 조정받고 그대로 올라가 버렸죠. 근데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서 꺾이는 거는 이제 전쟁이랑 무관하게 꺾이는 거잖아요. 반도체에서 이제 힘이 좀 빠진다고 치면 여기서 이제 꺾일 텐데 이때부터는 이제 답이 없어요. 솔직히 조금 많이 꺾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심은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단타 하시는 분들. 여기서는 잘못 물리면 이제 답이 없어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구간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잘 올라가는 애들을 억지로 전쟁으로 눌러놨기 때문에 스프링을 우리가 손바닥으로 꽉 누르면 튈 때 이렇게 더 크게 튀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전쟁 때문에 눌러진 거는. 그래서 여기서는 안심하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진짜로 이제 힘이 빠진 거예요. 시장이 힘이 빠져서 내려오는 거라서 좀 조심은 하셔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뭐 9,500, 뭐 9,000, 9,500 10,000포인트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무도 알지는 못하죠. 뭐 일각에서는 코스피 11,000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서부터는 진짜 복불복이다. 코스피가 10,000을 넘길 수도 있죠. 진짜 10,000을 넘길 수도 있는데 만약에 못 넘기게 되면 여기서부터 크게 꺾이기 시작하면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단기적으로. 그 너무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주 뭔가를 잘해서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내실이 단단해서 올라온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지금 쇼티지 메가 사이클이 걸려가지고 우연찮게 솔직히 된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진 그 근본적인 힘보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약간 시장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 느끼고 있나요, 여러분들?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좀 많이 올라가요. 근데 다른 대형주들은 약간 힘이 없어요. 올라가다가도 윗골이 크게 달리고 쭉 내려오고, 떨어질 때도 음봉 크게 떨어지고, 지수는 마이너스 3% 떨어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대형주들은 마이너스 6, 7%까지 떨어지고, 지금 분위기가 약간 이상하게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된다. 제가 조심하라는 거는 위에서 잡은 사람들에게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주가가 높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더 간다 해서 지금 이런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잘 모아가고 계신 분들은 뭐 크게 걱정할 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실체가 있는 기업들을. 이제 진짜로 실체가 없는 애들은 이 시장이 꺾일 때 이제 답도 없이 흘러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좋아서 그냥 올라간 것들 있죠. 그런 애들은 이제 답도 없이 내려올 거고, 통신 관련주들도 이제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통신 관련 애들도 사실은 통신 쪽에 테마가 불어서 올라갔지, 뭐 통신 애들이 진짜 돈을 많이 벌어서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그런 애들은 답도 없이 흘러내릴 거고, 근데 돈은 여전히 많이 계속 벌고 있지만 이렇게 지수가 크게 꺾여서 지수랑 같이 내려온 애들은 어느 순간에 바닥을 딱 잡고 그대로 다시 들어올릴 거예요. 이제 그 차이가 생기는 지점이 곧 나올 것 같다. 한두 달 정도 이제 시간을 주다 보면 그런 상황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실체가 있는 쪽으로만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수가 계속 올라갈지 말지를 아무도 모르니까. 일단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약간 꼬롬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만약에 내가 요쯤에서 잡았다, 작년 9월이나 올해 전쟁할 때 잡았다 하시는 분들은 뭐 크게 걱정할 건 없죠. 지금 벌써 100% 200% 수익이 나오고 계실 거니까 크게 걱정할 건 없는데, 이제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해가지고 이번 주 아니면 저번 주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조심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브리핑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어제도 삼성전자가 지금 대략 6, 7% 올라갔고, SK 하이닉스도 갭으로 떠서 3%, 4% 정도 올라갔죠.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크게 걱정은 없고, 조금 더 가져가다가 여기 5선 있죠. 5일선 꺾일 때 파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바로 꺾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버티다가 이렇게 살짝 내려올 수 있겠죠. 그럼 5선이 이렇게 무너질 때, 요럴 때 팔면 좋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꼭대기에서는 팔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팔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나머지 반도체 애들은 다 크게 꺾이기 시작했죠. 이제 마이너스 10%짜리도 나오기 시작했고, 좀 이제 힘이 없어지는 구간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양 디지텍도 이제 밀어 올린 거 다 까먹어 버렸죠. 지금 또 며칠간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심텍도 이제 살짝 내려왔고, 이수페타시스도 지금 못 올라가고 있고, TLB도 이제 좀 꺾였죠. 어제 마이너스 6, 7% 찍으면서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왔다. 그 다음 삼성전기 같은 거는 이제 또 좋은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 급등을 보여줬죠. 저 같으면 이제 무조건 전량 청산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오버페이스, 오버슈팅 나왔다. 이제는 꺾일 때가 왔다. 각도가 다르죠. 여기서 찔끔찔끔 올라갈 때랑 여기서 10몇 프로씩 계속 올라가니까 각도가 다르죠. 여기까지 해서 반도체는 다 본 것 같네요, 대부분. 삼성전기도 우리 특강에 있었는데 맞죠? 특강에 있었는데 실컷 특강에서 공부만 해놓고 잡지를 못했죠. 그 다음 2차 전지로 가면, 2차 전지는 요즘에 ESS 관련해서 수주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수주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ESS다 보니까 좀 이슈가 부각이 빨리 안 되고 있죠. 일단 시장에서 이 2차 전지 애들에게 밸류를 줄 때 사실은 얘들의 본체는 ESS가 아니잖아요. 본업은 결국에는 EV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쪽에서 지금 회복될 기미가 잘 안 보이다 보니까 ESS만으로는 뭔가 밸류를 크게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으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보이네요. 그 다음 전고체 배터리 애들은 앞으로 좀 볼만하겠죠. 삼성 SDI나 LG 엔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이런 전고체들은 앞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에 지금 온 것 같아요. 이제 로봇 시대가 오면서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또 부각이 되겠죠. 물론 당장에 뭐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렇고 또 조선 관련주들은 지금 뭐 주가는 들쭉날쭉하고 있지만 실적은 좋게 나오고 있고 또 수주를 많이 계속 받고 있죠. 연일 좋은 뉴스밖에 없습니다. 사실 안 좋은 뉴스가 거의 없다, 조선에서는. 단지 그냥 이제 올라온 만큼 올라왔으니까 이제 똑같이 좋은 뉴스가 나더라도 시장에서 별로 이제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모아가게 하실 분들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박스가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죠.
이렇게 체크해서 밑에 왔을 때만 체크한다는 식으로 가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 로봇 관련주들은 또 얼마 전에 많이 올랐다가 이제 박스를 또 길게 만들어가는 느낌이 들죠. 뭐 로보티즈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뭐 로보스타, 현대무벡스, 그다음에 SPG 뭐 이런 것들, SBB테크 이런 애들 다 박스를 이제 만들어가는 그 시점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실체가 있는 쪽으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죠. 그다음 원자력 쪽에서 우리기술, 두산에너빌리티, BHI, 그다음 건설주들 몇 개 있었죠. 이 정도만 보면 된다 했죠. 일단 우리기술은 사실은 뭔가 실체는 없고 SMR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돈을 많이 번다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여기서 대장질을 했죠. 어쨌든 대장질을 했으니까 끼만 보고 들어가실 분들은 우리 기술이 나쁘지 않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아마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1차 매수 하실 분들은 실체는 필요 없고 나는 그냥 끼만 보고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조금 내려왔죠. 내려와서 대충 뭐 요쯤까지 오면 우리는 1차 매수해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관련주를 한 종목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분위기가 안 좋죠. 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한번 훅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 봅시다. 지수가 꺾이면서 크게 떨어지면 기회가 한번 올 것 같아요. 두산에너빌리티는 그냥 완벽하게 실체가 있는 애죠. 그 다음 BHI도 우리 기술이랑 비슷하게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 건설주들은 조금 높죠.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이렇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조금 높아요. 조금 더 크게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음 주랑 다다음 주쯤에 지수가 크게 꺾일 때 얘들이 이제 박살 내려오면서 내려오면 한번 해볼만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전력기기 쪽에서는 여기서 또 박스를 만들고 올라갈까? 그러려면 이제 앞으로 수주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앞으로 수주를 더 많이 받을 것까지 기대감을 포함해서 올라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은 일단 하고 있는데, 일단 전력기기는 우리가 한번 제대로 시원하게 먹고 나왔으니까 대한전선도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셨던 분들은 300%, 200%까지 나오고, LS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샀던 데서 지금 200%까지 올랐다가 왔으니까 일단 전력기기는 지금에서는 이제는 안 보겠다 라고 일단 생각은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채널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진짜로 한 번 더 박스 만들고 또 올라간다 라고 하려면 지금보다 수주를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조금이라도 영업이익이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 답이 없는 주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실적 발표할 때 매 실적마다 계속 올라가는지를 봐주셔야 되는데 모르죠. 솔직히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계속 잘 나간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 방산 쪽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현대로템,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이죠. 4종목 정도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방산 애들은 모멘텀이 여전하다. 맞죠? 여전히 좋다. 앞으로 전쟁 좀 할 것 같죠, 솔직히. 지금 중동 전쟁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고, 지정학적으로 지금 불안한 데가 여러 가지가 있죠. 대만 쪽에서도 지금 전쟁을 하니 많이, 미국에서 지금 대만 쪽에 전쟁 준비를 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지금 대만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막 전쟁 준비하고 있다 그런 느낌보다는 실제로 얘들은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중국이 분명히 대만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그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죠. 지금도 방산 애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예전에 비하면 진짜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는데 여전히 모멘텀이 진행 중이다. 이 모멘텀이 꺼질 생각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모멘텀 플러스 우리나라 K 방산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가능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아직까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번 중동 전쟁에서 LIG 넥스원이 실력을 보여줬죠. 확실하게 우리나라 지금 K방산의 기술력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럼 LIG 넥스원이 보여줬기 때문에 LIG 넥스원만 부각을 받는 게 아니라 K방산 전체가 이제 글로벌에서 좀 관심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유럽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그쪽으로 수출을 더 많이 하게 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니까 더 올라가긴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게 나쁜 시각은 아닌데 2022년도에 있었던 그 전쟁 분위기랑 지금에 와서를 보면 지금이 더 고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더. 2022년도 때는 그냥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갔으니까 그냥 전쟁 분위기가 좀 생겼네? 그런 느낌이라면 지금 2026년에는 그 전쟁 분위기가 훨씬 더 고조된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언제 전쟁이 터져도 지금 이상하지 않을 분위기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터져야만 무기가 팔리는 게 아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미리 대비를 하는 거죠. 정부들이.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정부들이 미리 대처를 해서 미리 주문을 넣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아직까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방사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우주항공. 우주항공은 이제 시작하는 테마죠. 정말 따끈따끈한 이제 시작하는 테마인데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실적이 뚜렷하게 찍히는 기업은 없고 전부 다 기대감이라고 보면 맞겠죠. 물론 스피어나 뭐 HVM처럼 스페이스X랑 직접 계약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은 몇 가지 있긴 한데, 실제로 실적이 숫자로 크게 찍혀 있는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드물다. 아직까지는 없고, 올해 후반기나 아니면 내년쯤 가서 이제 스피어나 HVM이나 뭐 인텔리안테크 이런 애들이 실적이 실제로 나오는 그 구간 정도를 체크를 하고 이제 얘들 돈 벌기 시작하네 라고 체크하고 들어가셔도 뭐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여기서 바로 슈팅이 나오면 어쩔 순 없지만 지수가 만약에 크게 꺾이면 이렇게 지금 돈을 실제로 못 버는 애들은 좀 더 내려올 거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안 좋죠. 장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섣불리 위에서 많이 사는 거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현대차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이렇게 있는데 며칠 정도를 보면 현대오토에버가 제일 좋았죠. 현대모비스는 그냥 꾸준히 올라가는 느낌이고, 현대오토에버는 여기서 이제 끼가 좋았죠. 상한가를 혼자만 갔었죠. 5월 8일 날. 그러다 보니까 뭐 실체보다는 끼로 밀어 올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현대차 쪽으로는 앞으로 좋을 거니까 장이 무너져서 이렇게 내려오면 우리가 또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체크만 해두는 거죠. 요 밑까지 이제 안 온다고 보시면 돼요. 요 박스까지는 이제는 안 온다고 보시면 되고, 선을 그을 때 대충 요 정도 그어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까지 오면 체크하겠다.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로 요까지 오면 내가 체크 한번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차는 가지고 있는 카드가 너무 좋죠. 수소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다 좋아서 뭐 나쁜 게 없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요까지 보면 거의 다 본 것 같네요. 올까요? 올까요? 하지만 또 언젠가 옵니다. 언젠가 또 옵니다. 여기서 뭐 바로 떨어진다라는 느낌보다는 뭐 어떻게 하든지 요 위에서 박스를 또 만들어 간다든지 뭔가 기회를 줄 거예요. 크게 떨어지면 좋고 뭐 안 떨어지면 그냥 안 하는 거죠 뭐. 안 떨어지면 지금 방산처럼 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애들 노리면 되죠. 떨어지고 있을 때는 사기 싫고 올라가는 애들 보면 내가 이거 사고 싶은데 이거 안 떨어지나? 그 생각이 들죠. 근데 막상 떨어지면 또 안 사고 싶죠.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가고 있을 때는 이거 떨어져 봐라. 이거 떨어지기만 해봐라. 내가 너 팍팍 사줄게.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가 또 막상 떨어지면 손이 잘 안 나가죠. 사람 마음이 그렇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여기까지 오면 우리가 원전 쪽에서 포트를 하나 담기로 하겠습니다.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다 본 것 같아요. 질문 좀 받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아가기를 같이 하고 있는 종목들은 너무 다 좋아서 걱정하실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시간이 문제지 걱정할 게 없다. 앞으로 핵심 광물 쪽에서도 좀 이슈가 될 것 같고 방산 쪽에서도 이슈가 될 것 같고 이제 반도체가 꺾이기 시작하면 다른 쪽으로 돈이 좀 들어오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지수가 꺾일 거를 좀 생각을 해서 실체가 있는 거 아니면 안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테마주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단타 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시고 지수가 크게 꺾일 때 실체가 있는 애들을 모아가겠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올라간다라는 마음을 믿고 모아가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는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거 할 때가 아니고 지금 히토르 특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쓸데없는 걸 지금 잡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보류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사지도 않을 건데 에코프로 머티는 뭐 사지도 않을 거를 열심히 영상 만들어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단순진리님, 금리 인상 플러스 전쟁은 그전부터 솔솔 이야기가 나와도 시장이나 대부분 크게 신경을 안 쓰는 분위기였다 생각했는데 현재 시점에 지수가 꺾이는 것보다 더 꺾이는 이상한 모습을 보고 점점 다른 현상들까지 고려해서 앞으로는 더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그쵸? 더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는 거는 지금 반도체나 전력기기처럼 이미 크게 반영이 돼버린 애들은 우리한테는 아무런 쓸데기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반도체나 전력기기를 작년 9월, 8월에 공부를 하고 이미 뭐 큰 돈을 벌고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도체나 전력기기 쪽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박스를 만들어가고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섹터에 집중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잘 나가고 있는 애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줄 필요가 없어요. 이젠 끝났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더 갈 것 같아서 지금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6, 7월 달에 왜 반도체는 안 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건 이제 뒷북 때리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세 종목 포트가 담겨 있잖아요. 요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돈이 되려면 6개월 뒤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올해 안에 돈을 벌겠다라는 마음보다는 2027년도 초반쯤에 한 2, 3월쯤 되면 그래도 한 50%, 100%좀 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시면 딱 맞아요. 방산 애들도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아마도 돈을 더 많이 벌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고래와 연이야 실적이 살짝 꺾일 수는 있지만
은 가격, 금 가격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뭐 그거 말고 지금 고려아연은 우리가 모멘텀으로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고려아연도 지금 이 주가에서 한 6개월 정도 박스가 계속 진행된다고 보셔야 돼요. 이게 뭔가 이렇게 보면 영원히 이게 내려올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모멘텀이 충분하고 실적도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이제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반도체 할 때 딱 그 느낌, 우리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이때 여러분들 계속 내려갈 것 같은 느낌 안 드셨나요? TLB 같은 거, 이수페타시스나 심텍 같은 거. 이때 베팅이 나갔잖아요. 이때만 보면 계속 이게 하염없이 내려갈 것 같죠. 근데 안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이게 정확히 어디서 반등이 나올지는 모른다. 하지만 이쯤에서 그냥 바닥 잡고 들어 올린다. 그러니까 쫄지 말고 베팅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요게 몇 번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몇 번 경험을 하다 보면 아 요렇게 핸들링을 하는 거구나. 이게 실체가 있고 미래에 어떤 그 모멘텀이 있는 애들은 계속 내려갈 것 같지만 이게 아니구나. 이걸 딱 몇 번 경험을 하다 보면 이제 주식을 혼자 할 수 있는 거죠. 남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실체가 있나? 앞으로 돈을 계속 벌 것인가? 모멘텀이 있나? 그러면 뭐 사면 되겠네? 이렇게 판단이 딱 되는 거예요. 바이오는 좋은 게 많은데 이게 같이 하기로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너무 외부적인 변수가 많아서 우리가 같이 하기, 이렇게 계좌를 같이 보면서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같이 안 하기로 했죠. 또 시장이 꺾이면 또 겁이 나실 텐데 그래도 좋은 거 잡고 있으면 잘 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걱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잡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 뭐 실적도 안 나오고 모멘텀만 보고 들어갔는데 모멘텀도 잘 안 생겨. 이제 그런 거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솔직히 앞으로 지수 꺾이면 답이 없어요. 근데 그런 거를 안 가지고 있고 내가 실체가 있는 거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냥 꾸준히 모아가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 다 이렇게 모멘텀이 다시 이슈가 될 때 돈을 벌고 나올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